한 주에서도 경제적이나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주요 이슈들만 좀 짚어 넘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10월 달 정도였어,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을 겁니다. 이제 각종 시중은행들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압박을 보다 더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신용대출의 압박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아예 사실 신용대출이 멈췄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초강도 압박에 신용대출을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20%까지도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실제 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KB에서는 아예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1억 내지 2억까지도 신용대출이 무담보로 나왔었던 성격과는 별도로 최근에는 2, 3천만 원 대출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컸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 금융당국들, 금융 쪽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규제가 바로 바젤3라고 불리는 금융에 대한 체제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대출 중에서 무담보 대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또 리스크 평가를 크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최초에 DSR과 DTI에 대한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앞으로는 소득이 없어지시는 분들은 더 이상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위태하신 분들이 바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전체 대출액 대비해서 나오는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대비해서 소득을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DSR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경계드렸던 이유 역시도 젊은 분들께서는 이 소득이 앞으로도 늘어날 일이 많고, 또 현재 맞벌이로서 1억 이상씩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대출이 당장에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출을 끌어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매입했다라는 가정하에는 그 자산이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매입한 그 자산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들어올 것이냐. 만약에 내가 이 자산을 살 때 내가 굉장히 고소득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많이 끌어다가 살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태인데, 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만약에 대출이 끊기게 된다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가지고 대출 없이 이 자산을 받아줄 여력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는 때에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조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용대출에 대한 압박은 단순간 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된다거나 혹은 금융당국이 정책 일반자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의도로 이 대출을 풀어줄 수는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대출이 필요하신 저소득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지원금을 통해서 대출이 끊긴 상태에서 그분들께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원금의 형태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다 보면 기본소득이다, 영구히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소득의 개념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초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누군가는 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증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 증세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법인세를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정권의 마인드는 부자 증세,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증세 속에 상당히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랐네가 내 돈이 아니라 그 오른 부분 중에서 양도세, 보유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하고서 실제로 손에 얼마가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멈춤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임대료 멈춤을 단순히 임대인들에게 전부 다 전가를 해서 임대인들이 단기간 동안에 임차료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임대인들이 만약에 임차료를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내야 되는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중지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도 꽤나 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 보호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 경기 전세 매물이 늘었다라는 기사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전세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과 같이 이제 궤를 하는 그런 말인데, 전세 매물들은 실제로 현장을 한번 뒤져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됐었던 올 가을보다는 전세 매물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물만 늘어났다고 해서 전세가 안정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2년 전 혹은 4년 전에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께서 내시고 계신 전세가와 그분이 만기되고 나서 새롭게 시장에서 찾으시게 됐을 때 내야 되는 전세가의 폭은 거의 20, 30%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인들, 임대인들이죠. 임대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상당히 많은 비용들, 그중에서도 특히 보유세 영역을 임차인들에게 많이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세가를 올리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정도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뭐 3억 이상, 4억 이상 올려버리게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 중에서는 현재 전세금을 빼서 추가적인 3억까지 부담을 해서 새롭게 전세를 계약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세가 매물이 어느 정도 늘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는다거나 아니면 전세 매물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은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오히려 더 받게 되는 형태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세가가 떨어진다의 영역보다는 전세가가 현재 상태로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 가격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를 했었지만 그 상한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딜레이의 효과만 발생을 한 것이고 가격을 낮추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더 크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세를 살다가 새롭게 계약하려니 너무 올랐어. 차라리 여기 이 돈이면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버리겠다. 이런 수요로까지 옮겨 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대출에 대한 출소 영역을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적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는 매도인들,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상당히 눈겨루기, 눈치 싸움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 단기간 내에 뭐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혹은 또다시 폭등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입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지난주에 조정 대상 지역을 36곳이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눌리게 되면서 이 서울 수도권에서 빠져나가서 지방의 규제를 피해서 지방의 광역시라던가 광역시 인근에 있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갔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방이 다시 한번 불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상 제주와 강원도를 제외한 국토 전체가 전부 다 조정지역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정도로 조정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판단이겠죠.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걸 원하시고 기존에 안 사셨던 분들은 이 시류에 탑승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멀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자산 시장에서 손을 떼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30대들 젊은 분들께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성을 저는 깨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파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양도세 때문에 멈칫멈칫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팔았을 때의 양도세와 앞으로 5년 이상 끌고 갔을 때의 보유세 합계를 계산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양도세가 적다.
그러면 저는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1주택자분들의 내 거주하는 집까지 팔란 얘기는 아니겠지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특히나 아파트 혹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품들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양도 차익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이 안 좋아서 혹은 아파트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만큼 내가 양도 차익을 손에 쥐어야 그것이 바로 내 돈이다. 제가 보는 투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에 대한 재분배를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자산 재분배라는 측면이 단순히 부동산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무슨 지역에 있는 무슨 똘똘한 한 채를 사놔라. 이런 얘기로는 절대로 투자를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따져봐야 될 거는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상품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전세나 월세에 대한 임차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적정한 양도 시점은 언제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금과 지금 시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다음에 투자를 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대놓고 사둔다기보다는 적당한 내 자산에 대한 파악과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거리두기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단체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에 있는 그 세미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급하신 분들,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1부, 2부 나눠서 개별 상담 형태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화로 빠르게 예약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제가 진행하는 이런 개별 상담에 대한 기회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